우연히 출근길에서 끌차도 없고 뭐 흔한 유모차나 리어카도 없이 폐지 더미를 머리에 이고 허리에 묶고 이제 15도 정도 되는 경사 아스팔트 길을 올라가는 어르신을 보게 됩니다.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175만 명이라고 하고요. 나라에서 통계 조사한 거는 한 6만 명 가량이 됩니다. 그때 좀 결정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고 또 이분들과 함께하는 무언가를 만들자. 저희는 이제 전국에 175만 명이라고 하는 폐주식 어르신들의 생계와 안전을 지원하자라는 의미로 시작한 기업인데요. 먼저 그분들에 대해 가장 큰 문제였던 낮은 폐지 가격. 제가 처음에 활동한 2013년도에는 키로당 140원이었거든요. 현재는요, 50원. 낮은 곳은 40원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폐지를 키로당 300원, 시세의 한 6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페이퍼 캔버스 아트라는 걸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어르신들의 생계와 그다음에 안전과 고용까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8시간 정도 노동을 하시는데요. 이틀 정도를 하면 1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100kg 정도를 모으세요. 보물상에 가시면 100kg가 1kg당 50원이니까 5,000원 되겠죠. 그러면 하루 임금이 약 2,500원 꼴 나오는 거예요. 최저임금 비하면 엄청 낮은 금액을 받고 계신 거죠. 노인 빈곤에서의 그 다른 점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정고품까지 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결핍이 이 폐주민 어르신들한테 이제 강력하게 좀 부여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주세요라고 물으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죽는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20% 정도는 할 일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폐주민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이제 여행도 보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사소한 도움도 드리고 하는데 노인 빈곤에서 가장 상징적인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폐주민 어르신들에 좀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이제 폐주민 어르신들한테 펫박스를 한 키로당 300원씩 구매를 하고요. 구매한 펫박스를 가로 23cm, 세로 15cm 정도 크기로 재단을 해서 겹겹이 쌓은 다음에 헝겊으로 뒤집어 씌우는 가공 형태로 해서 페이퍼 캔버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페이퍼 캔버스를 저희하고 협약된 300여 명의 재능 기부 작가들한테 택배로 분기마다 발송을 하고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택배로 다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가 사진 촬영해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또 정기 구독자들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플리마켓이나 이런 데서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된 수익으로 아시는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생계와 이제 여가와 이제 건강 그런 이제 지원들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거는 16년도에 저희 이게 학교 앞에서 이렇게 폐지를 주우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러블리페이퍼 초창기였거든요. 러블리페이퍼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폐주민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고용하려고 합니다.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고 그다음부터 좀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분을 올해 이제 고용하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거 볼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주어진 약속을 이제 어르신들하고 했고, 그 약속을 이제 지켰고, 이런 관계들을 좀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저한테 가장 뿌듯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과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활동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당 연간 1년에 9톤 정도를 폐지를 수집하시는데요. 그걸 나무로 환산해 보니까 30년생 소나무 89로 해당되는 거예요. 라면 박스든 뭐 사과 박스든 그런 이제 박스 하나면 캔버스 3개 정도가 이제 나오는 분량이에요. 그 3개가 작품으로 가게 되면 하나 꼴당 3만 원이거든요. 박스 하나를 우리가 한 150원 정도에 사오는 격이니까 150원 박스에 9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캔버스 아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흔히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라면 환경을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다른 각도로 봐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다.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이 폐지수거 활동이 그냥 불쌍하고 연민이고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이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사실 이제 좀 거창하지만 멋있게 망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러블리페이퍼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이 시대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는 사실 불행한 사회거든요. 그만큼 사회적 약자와 사회 문제가 팽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폐진 어르신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공감적 시각으로 바꾸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더 이상 러블리 페이퍼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저희가 당당하게 좀 멋있게 사업을 다 망하고 내려놓고 좋은 사회를 위해서 박수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저 방금 영상에서 만났던 기훈이 대표입니다. 네, 우리 박항 선생님 멋있게 망하는 게 멋있게 망하는 거라고요. 예, 말이 인상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짜 망할까요? 망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같은 기업 없어져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저녁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또 피곤하고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있고 또 집에 오셔서 또 나름대로 육아와 또 가정일에 매몰차게 일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을 금쪽같이 내주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 주제가 요새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ESG. ESG에 관해서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고개를 끄덕이시고 손도 들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ESG를 들어보실 때는, 이게 막연하기도 한데, 오늘 저하고, 제가 생각하는 ESG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ESG의 정서라고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기업이 해석한 ESG,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학교의 현장과 같이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풀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야기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더 마저 하자면요. 이제 여러 방송하고 뭐 나왔어요. 네. 이게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찍으러 와요. 네, 네, 좀 귀찮습니다 이제는. 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저희의 러블리 페이퍼 이야기가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줄 만한 소재가 되니까 이렇게 촬영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매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거리 핵심이 뭐냐? 그게 저는 ESG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 뭐 상도 받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상을 받았거든요. 전국에서 10개만 사회적 기업 중에서 10개만 주는 그 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상금은 없더라고요. 네. 상패만 줬어요. 네. 뭐 이런 상이 다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주니까는 감사하긴 했어요. 네.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뭐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는 이력 중에서 가장 내세우는 이력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 실검 1위. 예. 유튜브 114만 뷰. 예. 아. 제가 여기서 유튜브 100만 뷰 영상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지금 여기서 선생님한테 육두 문자를 날리면서 막 욕하고 막 이러면요. 이게 지금 다 녹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유튜브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 기후주의 대표 실체. 뭐 이러면서 이거 100만 뷰 그냥 뜨거든요. 근데 이 114만 뷰 나온 영상이 앞서 여러분이 보셨던 그 영상이거든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거 없잖아요. 그냥 잔잔하잖아요. 예. 너무 깊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데 114만 뷰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있다. 근데 거기에 댓글이 3,300개가 달렸는데 놀라운 게 악플이 없어요. 네. 못 믿겠으면 찾아보셔도 돼요. 러블리 페이퍼 유튜브에. 뭐 저희 조회수가 느는 거니까 좋아요. 근데 악플이 하나도 없어. 악플이. 아,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거든요. 각양각색에. 근데 악플을 달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한 이력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 시검 1위. 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네. 요거 사회적 기업이자 최초자 마지막 거예요. 최초자 마지막. 왜냐? 네이버가 더 이상 실검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최초자 거의 마지막으로 실검 1위를 한 그 사회적 기업이 아닐까라는 잠재적인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조금 이제 조금 사회적 기업 파트에서는 조금 이제 하는 기업인데 선생님들 앞에서 명함도 못 내놓죠. 예,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생님들이 러블리 페이퍼를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ESG도 알리고 러블리 페이퍼도 알리고 캔버스 멘토와 또 우리 모야와 또 러블리 페이퍼가 함께하는 것도 알리고 뭐 이런 것들 선생님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진짜 강의 뭐 여러 군데 하긴 하는데 목차 잘 안 만들거든요. 진짜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목차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진짜. 애들하고 뭐 대학생이나 애들이나 성인 강의할 때는 목차 안 만듭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왠지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목차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기승전결 해가지고 이 목차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서는 만들어 봤습니다. ESG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할 거고, 러블리 페이퍼 ESG.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어떻게 ESG를 가르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배울 수 있을까? 학생 관점에서 제가 봤어요. 학생 관점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선생님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주는 시간이 뒤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학생이라고 하면은 조금 감정이입이 덜 되니까 선생님들의 자녀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조카. 선생님들의 가족 중에 한 자녀가 있다면 걔가 나중에 그 그레타 툰베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마크 주크버그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 네. 다 풀네임을 쓰기 어려우면 그레타 또는 마크 또는 주크버그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AKJM은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AKZM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크. 네, 마크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마크. 네. 그레타 툰베리 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크 주크버그. 네. 좋죠. 근데 마크 주크버그가 뭐 한 사람인지는 아시죠? 알고 지금 하시는 거죠? 마크 주크버그가 뭐 한 사람은 알죠? 마음은 툰베리인데 실상은 주크버그. 우리 박건 선생님. 네, 자기 자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레타 툰베리도 좀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뭘 되게 원하십니까 하면은 여기 툰베리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근데 자녀가 뭐가 되길 원하냐? 그러니까 이거 고민되는데 툰베리 이거 먹고 사나? 툰베리? 주크버그는 지금 잘 먹고 살죠.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진로와 진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둘 다 진학에 실패한 케이스일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툰베리는 뭐 금요일마다 학교 안 가고 환경운동 한다고 애들 선동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진학은 뭐 물 건너 갔고, 주크버그도 하버드를 갔습니다. 하버드. 그런데 이제 중간에 중퇴를 했죠. 본인이 학교를 때려치고 나왔어요. 근데 돈을 너무 잘 버니까 하버드에 기부금 팍팍 주니까 하버드에서 명예학사를 줘가지고 졸업을 시켰는데, 어쨌든 이 진학 쪽에서는 둘 다 조금 뭔가 획을 긋지는 못했는데, 이 진로 쪽에서는 확실한 획을 걷죠. 어떤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딱 거고, 그 툰베리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소 우리의 아이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다소 불안하고 왠지 밥벌이 못할 것 같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툰베리 같은 애들 밥벌이 해요. 왜냐하면 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환경이잖아요. 이 환경이 즉 미래의 먹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주크버그도 이 친구가 앞으로도 계속 페이스북 뭐 지금 업체명을 바꿨죠. 메타로. 얼마 전에 메타라는 업체명으로 바꿨는데, 그 메타가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환경을 이해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툰베리도 죄송합니다. 툰베리 생각하니까 목이 메요. 툰베리 물 좀 마시고. 툰베리. 툰베리도 먹고 살리 이제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 없이 내 자녀가 툰베리처럼 된다 하면 좋아, 툰베리 좋아, 이래도 됩니다. 어떤 걱정 고민 없이, 돈 상관없이. 주크버그도 좋죠. 그래서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의 애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중1이 있어요. 중1이 있는데 남자예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했어요. 너는 툰베리가 될래? 주크버그 될래? 그랬더니 애가 꼭 선택해야 되는 둘 중에. 그래, 선택해. 했더니 어렵다. 근데 나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되냐. 그래서 누구 하니까는 걔가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어요. 아빠처럼 될래? 아빠처럼.
네. 이래봐도 제 아들이 5살, 6살 때부터 저 따라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 뭐 하는 거 다 이렇게 봤거든요. 어느 날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빠는 도대체 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둘 다다, 둘 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빠. 예. 그 행복한 아빠인데, 그 친구가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생일잔치 준비해줘야 되는데, 아, 그 멋진 아빠 플러스 1점인데, 아,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 밤에 12시에 싸질러서 진짜 행복한 생일을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이 친구가 저를 딱 이렇게 찍는 순간 뭔가 찡 하면서도, 아, 얘가 사회적 기업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는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중1이에요, 중1.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가장 최연소가 중1 정도 될 텐데, 걔네들도 충분히 사회적 기업가나 아니면 이런 ESG나 내지는 사회적 가치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소설책인데요. 이 소설책이 얘기하는 거는 미래의 희망, 청년들한테 미래의 희망은 없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경제와 정치를 너무 안정적이게 만들어놔서 청년들이 그걸 비집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청년들이 되게 우울하고 힘들다. 막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소설책이거든요. 그걸 표백이라고 하고, 이 소설책이 되게 유행해가지고 그 세대를 이제 표백 세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설책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자 하는 건 너네가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틈이 있다요, 틈이. 왜냐? 세상이 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변하지 않고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해도 이 안정적인 세상이 바뀔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네. 내가 어떤 의견을 내도, 좋은 의견을 내도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2020년대 지금 청년들이 얘기한 사회 문제가 지금 보고 계신 게 소득 양극화나 사회 안정망 부재 같은 거고요. 10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뭐 복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40년, 50년, 60년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제들은 다양해지고 계속 바뀔 겁니다.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멀리서 보니까는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내지는 이 청소년들이 이 안에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 틈이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틈이 있는데 그 틈에서 뭘 해야 되냐? 자기가 어떠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그 틈을 이렇게 장악해야 되거든요. 내 틈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짜놓은 시스템대로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취업, 일하다가 명태, 치킨집,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3년 뒤에 망하고, 빚, 뭐 이런 거. 틈이 없어요, 그거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틈은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더 깊어지고요. 해결해야 될 게 17개가 이것도 줄여서 나온 거지 사실은 더 많아요. 이 안에 세부 항목을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1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틈들을 우리가 좀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라고 따지면은 누군가는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는 너무 과도한 경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들끓는 지구, 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의 위기가 아주 예전부터, 예를 들어서 70년대 후반부터 이슈돼가지고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말만 했지,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틈을 우리가 이제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만 해도 폭염이 30일이었거든요. 네. 제가 예상컨대 폭염이 엄청나게 길고 심한 그 해는 한파도 못지않게 길고 심합니다. 올해의 겨울도 저는 단단히 준비해야 되고 생각해요. 네. 예전에 막 수도관 다 터져가지고선 장난 아니었죠. 그런 어떤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텐데, 그런 기후 위기,
그런 부분들이 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은 우리한테 분명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포착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포착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기업가예요. 기업가는 늘 가장 먼저 빠르게 기회 요인을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이 사회에서. 항상 기업가는 안정을 자기가 이렇게 누리거나 그것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이제 불안정하려고 하죠. 역동하려고 하고 그 틈을 찾아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기업가예요. 그 기업가가 새롭게 본 역량이 바로 뭐냐면 ESG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SG는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용어예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비즈니스적인 강연을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 비즈니스적인 용어인데 기업가들이 왜 이렇게 막 퍼져 있던 ESG를 기업적 요소로 갖고 왔냐? 그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틈, 그리고 그 기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ESG에 대해서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EBS의 자회사냐? 아닙니다. 네. 새로 나온 뭐 MSG, 뭐 새로 나온 조미료냐? 아니에요. 네. 뭐 ESG 워너비, MSG 워너비, 상상을 더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 더 잘하는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ESG 이런 거예요.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 네, 아까 누가 이제 환경적, 사회적까지 맞췄는데 정부라고 하셨는데 정부 아닙니다. 가버먼트 아니고요.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인데 기업들이 이거를 보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보냐면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맨 끝에 한 글자만 기억하셔야 돼요. 투자. 기업은 돈을 벌어내잖아요.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도 매출이지만 이게 상장한 기업들, 우리나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상장한 기업들은 주로 주식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는 투자를 받아 가지고 이익을 더 증식시키잖아요. 기업 가치를.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기업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영업과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까? 의 질문에 답하려면 ESG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뭘 봤냐면요. 영업 매출, 그다음에 영업 이익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거. 딱 그 재무적인 평가만 가지고서는 영업 이익이 늘었어? 그나 이 주식 살래. 이런 거였거든요. 투자할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구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투자사들이 먼저. 그러니까 기업한테 요구한 거예요. 너네가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지배구조를 똑바로 만들어. 그래서 니네가 지속 가능하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는 평가해서 투자를 해줄게. 그럼 너네는 그 투자를 받아서 더 영업이익을 내. 그래서 주주이익도 실현시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ESG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본 거죠. 내가 더 빨리 이거를 착안해서 더 빨리 디벨롭 시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투자도 많이 받고 우리 기업 평가가 더 높아지겠구나. 이런 거를. 네. 그래서 ESG가 막 이렇게 막 광풍, 지금 거의 뭐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가 이거에 불을 질렀어요. 뭐냐면, 자, 우리나라의 자산 2조 원이 되는 대기업이 한 117개 정도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한 것 중에. 그 기업들은 25년까지 이제 ESG 경영 공시라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올려야 돼요. 네. 그리고 30년에 되면 우리 코스피에 가입되는 상장사, 모든 상장사가 다 ESG를 경영 공시하게끔 법으로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ESG를 어떻게든 그 숫자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는 정량적인 숫자가 딱 지표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업 평가, 경영 공시이기 때문에. 그걸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여러 세계의 어떤 유럽,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저희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ESG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량화시키고 기업에 적용해서
그런 어떤 비재무적인 투자의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 변하는 걸 가장 먼저 직감한 이 기업가들이 그거를 나의 어떤 기회로 착안해서 하고 있는 이 ESG,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뭐 관계가 없다, 그건 기업들의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렇게 공공기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도, 세계 대학, 국내 대학에서도 ESG 위원회를 만들고 있어요. 대학이 무슨 기업가들이 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거냐? 이들도 똑같이 본 거예요. 기업의 비즈니스적으로 ESG가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어떤 틈이 있고 이걸 내가 기회로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 공공기관도 똑같다. 우리도 이것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도 똑같다. 우리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어떤 경영과 운영을 환경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조직 체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학교 밑에 어디가 도달할까요?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가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 도달하고요. 거의 모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제외한 어떤 형태의 조직에서도 이제는 ESG가 거의 어떤 핵심적인 그 기업과 그 조직의 평가 내지는 운영의 방법, 아주 중심적인 운영의 요체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금 출발점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아직 ESG가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냥 저 기업들이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바로 앞으로 손으로 끌어당겨다가 우리 교육에 접목시켜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고로 제가 그 이전에 이제 이 러블리 페이퍼라는 거를 창업하기 전에 대안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주로 저는 이제 전 한국사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한국사 국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이 한국사를 가르치는 것과 사회적 가치와 학연적 가치는 전혀 이제 뭐 믹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믹스할까 하고 고민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과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는 제가 애들한테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30명도 안 되는 그 대안학교에서 이미 제가 인식을 하니까 어떤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가 그걸 인지를 하니까 다른 수업이라도 편성해서 애들한테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딱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딱 주고 싶은 건 여러분 마음속에 ESG도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애들이 ESG를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멋진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요 자존감의 다리를 딱 갖고 있어요. 쓰러져도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딱 일어나요. 네, 멋있죠. 그 가슴에는 공감해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회 이슈들 이런 환경의 변화에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요 머리는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걸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해결해 내요. 이렇게만 있어도 상당한 멋진 애입니다. 네, 상당히 멋진 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완벽한 애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두 팔에 환경적, 그 다음에 사회적 이 두 가지의 형용사를 가지고서는요 모든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친구. 그러면 이 친구는 거의 완벽한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여기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자존감의 다리로 따뜻한 공감으로 이 차가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떤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로나 또는 진학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 환경 이 부분은 많이 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전인격적인 교육에서 나선형으로 초, 중, 고를 거쳐가지고 대부분 이야기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아니면 창업교육 내지는 어떤 여타의 진로 수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 무기를 실어주자고요. 이런 애가 정말 세상에서 날개를 필 수 있는. 예. 그래서 좀 먼저 여러분한테 간접 경험이라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선 제 이야기를 좀 준비했어요. 저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ESG에 너무나도 잘 맞는 기업 구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 한 줄 문장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너무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ESG가 다 있어요. 일단 사회적 목적을 한데 이 사회적, 소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방법을 찾는데 환경적인 방법, 환경적인 비즈니스 운영 방법을 가지고서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는 구조가 바로 이렇게 투명하고 민주적이에요. 사회적 구조, 사회적 기업은. 그래서 뭐 이런 말까지 들으면 좀 그렇지만은 이 사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 대표를 무조건 이사로 한 명 이렇게 넣어야 돼요. 네, 근로자 대표를. 그 정도로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형태가 이제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기업을 우리 러블리 페이퍼가 이제 하나의 어떤 예시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ESG가 사회적 기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이 ESG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인사이트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러블리 페이퍼라는 기업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폐지중립 어르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네, 사회적 이슈가. 그리고 이 비즈니스 특징을 보면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환경적 그리고 어떤 그 이 기업만의 특색을 마음껏 이제 뿜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세대 공감이에요. 청년과 노인. 제가 지금 몇 살처럼 보이세요, 선생님들? 중1 이제 그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의 나이를 맞추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급하게 준비했네요, 선물. 네, 39, 40. 잠깐만요. 잠깐, 답이 나왔어요. 잠깐. 2번 만에 답이 나왔어요. 40 얘기하신 분. 40 얘기하신 분만 지금 그거 잘 봐주세요. 저기, 제 화면. 지금 화면 좀 크게 잡히고 있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짠. 준비한 게 없어요. 죄송해요. 네. 하여튼 40 맞힌 분한테만 준 거예요. 41하고 42는 안 줬어요. 네. 40인데, 그리고 제가 이 러블리 페이퍼를 창업할 때는 그래도 33살에부터 했거든요. 33살. 그러니까 그땐 청년이었대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뭐 8년 전이니까는 32살이구나. 8년 전이니까 32살 때 했었어요. 그땐 청년이었으니까 청년이 노인을 지원한다. 이 이야기가요. 되게 뭔가 사람들이 듣기에 좀 감동인데? 좀 이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살 청년의 문제를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야, 우리 시대 왜 이래? 야, 이거 뭐 우리 스펙 쌓고 너무 과도한 경쟁 아니야? 너무 능력주의 아니야? 뭐 양육강식, 승자독식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청년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그래 잘했어. 너무 그래 훌륭해. 이 정도 피드백? 근데 제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노년의 이야기를 꺼내와서 우리 어르신들 너무 요새 불평등하고 불공정해요. 우리 어르신들 삶도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해 이게 아니라 야 감동이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반응이 다르죠. 이게 저는 세대 공감의 첫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의 문제, 청소년의 지금 힘든 사회생활 이런 거 막 가르친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세대를 넘어서 어떤 사회 문제를 볼 수 있을까? 왜? 그 사회 문제는 얘네들이 나중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커서 겪을 문제거든요. 제가 이 노인 문제에 접근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늙겠구나. 나도 늙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시작한 지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늙었어요. 백내장이 왔어. 앞이 안 보여 지금 막. 늙었어요. 앞으로 더 늙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덧 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회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문제를 지금은 애들한테 1인칭으로 가르칠 수 없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애한테는 1인칭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논리로 애들한테 사회 문제를 접근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곳곳에 어르신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포인트기를 만들려면요.
가장 저렴한 원자재를 만드는 곳에서 원자재를 사용합니다. 가장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있는 곳에 맡겨서 만듭니다.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 가서 팝니다. 그러면 그 중간 가격이 내 다 수익이에요. 이게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러블리 페이퍼는 영상에 본 것처럼 폐지를 남들보다 비싸게 사와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언제 더 싸게 사야지. 수익이 더 많이 남지. 네. 그리고 이거 또 비싸게 팔지도 못해, 바보처럼. 에휴, 제가 바보예요. 이거를 비싸게 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와서 이제 적당하게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돈을 못 벌죠. 네. 아닙니다. 앞으로 더 벌 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망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 과정을 일반 기업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해해야 된다? 이 사회적 기업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회적 기업이. 네, 맞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주운 펫박스가 단순히 펫박스로 안 보이고 이분들이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만든 매우 친환경적인 활동의 결과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에 그 노동비 있잖아요. 그것까지 더해주고 싶다. 그래서 시세 6배로 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산 거 가지고서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어요. 3번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어요. 업사이클 제품 만들 때 어르신들을 고용해요. 그분들이 고용하면요, 생산율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어르신들이 만들면. 청년이 만드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뭔가를 생산하면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노인이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죠? 노인이 만들면 1시간에 청년이 만든 것보다 효율성은 떨어질 거잖아요. 이게 뭐 쉴 때 쉬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효율성보다 효과성,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 그 효과는 뭐와 결론되어 있죠? 소셜 미션하고 결론되어 있죠. 우리가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죠.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든 비즈니스 그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그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적인 비즈니스 모델가 업사이클 제품을 만듭니다. 업사이클 나오니까는 요거 업사이클 선생님들은 아시겠죠? 업사이클 뜻을 아신다. 업사이클이 뭔지 안다. 뜻을 아신다. 하시는 분 계셔요? 업사이클 뜻. 아, 네. 네. 리사이클의 업그레이드. 우리 네 맞습니다. 우리 뭐죠? 경민님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경민 선생님. 경민님이요. 맞습니다. 본인이 경민님이요라고. 본인이 선수네. 예, 맞습니다. 업사이클이 업그레이드, 리사이클의 합성어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리사이클 업그레이드 했다. 리사이클은 뭔지 알죠? 재활용. 재활용들을 업그레이드 뭔지 알죠? 한층 높인 거. 네.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그래서 맞아요. 재활용. 우리 조철순 선생님 재활용. 우리나라 말로는 국립어원에 업사이클이 재활용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친고령, 친환경 사회적 기업이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후회적 관점의 서비스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를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 구조를 해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네. 자, 현상을 해결한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 박한순 선생님이 지금 배고파요. 박한순 선생님 배고프면 제가 빵을 줘요. 그럼 어때요? 배부르죠. 내일 또 배고파요. 또 빵을 줘요. 어때요? 배부르죠. 네. 지겨워요? 빵 지겨워요? 내일 모레 질려요. 그렇죠? 근데 입 모양 보고 맞췄어. 지겨워요? 질려요? 비슷했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질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만 준단 말이에요. 왜? 빵이 싸고 많이 줄 수 있어요. 박강 선생님은요, 스파게티 먹고 싶었어요. 그것도 오일 파스타. 근데 빵을 주네. 그 사람의 욕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혜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러블리 페이퍼는 호혜적. 주고받고 그 사람이 뭐가 원하는지, 뭘 필요하는지. 그래서 어르신 찾아가면요, 뭐 도와드릴까요? 형광등 좀 바꿔줘. 저거 불 꺼놔가지고 내가 허리 아파서 못 가르는 지 한참 됐어.
그분한테는 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방한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형광등 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교체해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걸 우리는 해준 거죠. 네. 이게 호혜적인 건데, 즉 그 얘기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일자리를 주면 되겠다.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지원책을 더 만들어내서 이걸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호혜적 관점의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장황하게 제가 4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러블리 페이퍼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러블리 페이퍼를 시작하게 된 이유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제가 이 장표를 얘기하고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평범한 대안학교 교사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철진한 유머인데 궁금하면 500원.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궁금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펫박스를 줍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을 만나기 3개월 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이웃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내 이웃이 누굴까 이런 것도 한번 정의해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도 되게 궁금했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뭔가 에너지를 더 태우고 싶었던 시절. 그런데 막상 내 이웃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정하고 찾아봤죠. 그랬더니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폐주민 어르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폐주민 어르신들을 보니까 저분들은 내 이웃 같은 거예요. 막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들 임신하면 임산부만 보이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간 사람만 군인만 보이는 것처럼 폐주민 어르신들 꽂히니까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와줄 게 방법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선택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선택했냐면요. 시간관계상 퀴즈 안 낼래. 네. 시간관계상 그냥 얘기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다녔어요. 사진을. 보이는 곳곳마다 사진 이렇게. 왜냐하면 좀 비겁했죠. 근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목적지가 있을 때 우연치 않게 본다거나 바빠 죽겠는데 길 가다가 본다거나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가 되게 저한테는 익숙하게 되는 그 시점이 거의 3개월 동안 사진만 찍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났냐? 제 눈앞에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분이. 출근길에 펫박스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고 머리에다 이고 막 3차선 도로로 가는 거예요. 제가 출근길 자연스럽게 사진 찍었죠. 또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내려서 도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자, 박한수 선생님 그냥 뭐요? 그냥 도왔다. 그냥 도왔다. 우리 조천 선생님은 그냥 갔는데 우리 박한수 선생님이 도왔다를 써줘서 그냥 도왔다가 됐어요. 그냥 갔어요. 도왔어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갔을까요? 도왔을까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나였으면 출근길에 이런 어르신을 봤다. 그러면은 우리 조철순 선생님 정직하게 네 당연히 도왔어요. 네 우리 경민님 네 조금 가식이 있는 것 같죠? 당연히라는 말에서 좀 가식이 느껴집니다. 지각하는 날 아니면 도움. 네 바쁘니까 그냥 가요. 갔어요. 부끄럽지만 그냥 갔어요. 뭐 부끄럽나요? 그게 뭐 네 바쁘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핑계를 대자면 출근길이고 바쁘고 제가 늦으면 조회 빵꾸 나고 교장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서는 수업 쉬는 시간에 이 사진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왜 이제까지 사진 찍고 다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분은 그냥 좀 도와드릴 걸. 안 되겠다 하면서 사진은 그만 찍고요. 그 주부터 토요일마다 작정하고 어르신들 찾아다녔어요. 왜? 도와주려고. 예. 그렇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작정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렇게 작정하고 나가서 어르신들 만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디 사세요? 저 여기에서 일하는 누구누구예요? 하다 보니까 친해져서 집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그 어르신 집에 어떤 어르신 놀러 와서 그 어르신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네 어르신들 대부분 알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르렀어요. 이거를요 하면서 어르신들의 문제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냥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걸로 해결하는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게 3단계.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으니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정책적인 방법을 해결하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금 러블리 페이퍼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의 첫 번째 이 사회적은요, 학교랑 너무 연관이 깊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폐지 많이 버리시죠? 그렇죠? 그 폐지 어떻게 쓰세요? 버린 거 관심 없으시죠? 아무런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거든요, 얘네. 다 아시죠?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웃을 수 있는 날,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날, 이 날이에요. 이날 어느 날이가 이 날이 곧 다가와요. 이날 교과서 버리는 날. 그렇죠? 수능 전전날, 수능 전전날, 수능 이후에는 웃는 애도 있고 못 웃는 애도 있으니까. 예. 수능 전전날, 애비 소집이 그 전날 다 버리고 가거든요, 책을. 수능 이후에 애들이 학교 안 나오고 학교 나와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 버리고 가는데, 이때 애들이 너무 재밌게 웃는데 저 책을 저희가 기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버리는 책 그냥 버려서 고물상으로 가서 그게 학교 행정비로 들어가잖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한테 기부해줘.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 학교 동네에 있는 폐진 어르신들 도와줄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멋있게 줬어요. 사랑의 책거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놓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입소문 내가지고 한 학교, 두 학교, 세 학교, 네 학교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더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제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알아요? 너 아직도 해 그거? 아직도 하니?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하니까 아직도 해? 이러면서 10만 원도 후원해주고 5만 원도 후원해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뭐가 되려면 계속 해야 되는구나. 네. 첫 번째, 작정하고 한다. 두 번째, 계속한다. 이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ESG나 아니면 진로 수업에서 색다른 걸 도입해가지고 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과도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뭐 쉽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런 기업을 운영하는데도 사실 교육적인 어떤 트렌드나 컨텐츠를 만들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어떠한 것을 작정하고 내가 애들한테 가르쳐 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좀 롱텀으로 길게 봐서 꾸준히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온다. 우리가 고1한테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3년 후에 고1한테는 나도 노하우가 쌓이고 레퍼런스가 쌓여서 아직 입학하진 않은 고1이지만 걔한테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했다는 게 저도 되게 주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용들을 했는데 문제는 폐지 가격 계속 떨어지니까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르신도 돈을 못 벌고 우리도 돈을 못 버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폐지 비싸게 사서 팔자 뭐 이렇게. 그리고서 이거를 실현한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는 대학생들 5명 모았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빈교실에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서는 만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좀 잘 만듭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편인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형편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캔버스. 근데 이 캔버스가 시중에 5,000원, 우리는 이제 5,000원에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 구조인데 시중엔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배 비싸잖아요. 아무리 ESG를 갖다 붙여도 이거 5배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싸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작품을 그리자. 그러면 가치가 확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림까지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어차피 재능 기부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SNS에다가 재능 기부 모집합니다라고 카드뉴스 만들어 던졌는데 올린 지 4시간 만에 150명이 신청하신 거예요. 네. 지금 여기도 신청하신 분들이 뭐 빠르게 접수가 되었죠? 4시간 만에 150명 기록 깰 수 있나요? 네. 4시간 만에 150명. 이거. 그것도 링크를 저희가 빨리 닫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구글 링크 빨리 닫아. 이러다가 우리 이거 캔버스 못 보내. 그래서 150명 채워서 원래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1년짜리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은 재능기부 작가님들이 350분 정도 계셔서 연에 2번 정도 꾸준하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캔버스에 이제 이 환경적 가치를 얘기하면 우리가 종이가 가장 환경적인 소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재활용률이 많으니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분리배출이 잘 돼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종이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물과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이 보시는 것처럼 400kg 정도, 400kg 정도의 고지를 가지고 펫박스를 만드는데 물이 약 이제 7만 리터, 그리고 전기는 8,200kW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전기 에너지를 러블리 페이퍼는 쓰지 않아요. 물 에너지 쓰지 않아요. 캔버스 만들 때. 예. 그냥 캔버스 만드는 작업 공간에 전등 불필요한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친환경이 있고, 두 번째, 캔버스는 일반적으로 나무 틀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버려지는 펫박스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 캔버스가 400개 정도 있으면 나무 한 그루가 보존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구성도 좋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캔버스는 가운데가 찢어지지만 저희는 판판해서 찢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학년 애들 있잖아요. 저학년 애들이 일반 캔버스 갖다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거기 뻥뻥 막 이렇게 꾹꾹 들어가가지고. 근데 저희 거를 활용해서 어떤 공예나 미술이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고 단계를 밟아서 저희가 인증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안학교 교사를 11년부터 하다가 19년도에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러블리 페이퍼를 13년부터 시작해서 17년에 법인 설립을 했는데 계속 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고 애들 가르치고 야자까지 고3 담임이었어요. 야자까지 하고 퇴근하고 러페 출근하고 일하고 자고 뭐 이거를 이 짓을 3년에서 23년. 아우 못 해보고 다시는 그 길로 나 돌아가지 않으려요. 예. 고3 때도 그렇게 뭐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도 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담이고 그래서 어르신의 삶은 바꿨죠. 예, 제 삶도 바뀌었지만 어르신들도 오시고 하는데 요거 한번 인터뷰 들어볼게요. 요 러블리 페이퍼에서 일도 하게 되셨는데 어떠셔요? 그 하기 전과 하고 나서. 하고 나서는 꼭 초등학교 갈 때 소풍 가면 마음이 들뜨대 이러는 날 어딘가 모르게 재밌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좋아요. 돈을 떠나서도 그렇게 그냥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즐겁고 그 설레임. 아니 우리 소풍 가려면 설레임 같이 네. 그렇게 좋아 즐거워 마음이 그냥 즐겁더라고. 네. 지금 어르신 하는 말씀 중에서 딱 저는 기억이 나는 키워드가 두 개예요. 아, 네네. 선생님들은 어떤 게 그렇죠? 즐거움, 설레임 맞아요. 저도 딱 기억나는 두 가지였거든요. 제가 어르신 인터뷰할 때요. 저는 사실 이런 기대했어요. 러페 와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서 좋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 좀 기대했고 우리가 어르신들 폐지 줍는 것보다 약 5.4배 정도 급여를 더 드리니까. 근데 이제 즐겁다, 설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팡 머리에 맞은 것처럼 저도. 대표인 저도 러블리 페이퍼 출근하는 게 즐겁고 설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 즐겁고 설렌다고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일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 야, 제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뭐 다 얘기한들 이 한 분이 설레고 즐거운 일을 만들 수 있다면 난 그거 좋다. 이분이 80세 중반이에요. 그리고 폐지 없는 일만 15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노년의 삶의 끝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러블리 페이퍼가 진짜 존재하는 이유 중에 정말 가장 큰 이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삶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경험시켜주는 거, 이것도 전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배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가치 활동을요, 누구랑 같이 하냐면 이제 기업들도 ESG 지금 광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사회적 기업의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같이 연결해서 기업과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학교도 같이 해요. 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환경적 수업, 그러니까 업사이클 수업, 자원순환 수업 이런 걸 할 때 이제 저희가 개발한 교육 키트와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서는 같이 진행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때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북극곰이에요. 오늘 선생님들한테 이제 드리려고 이제 선물로 가져온 거 북극곰. 예.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펫박스가 어르신들한테 고가로 산 펫박스 1000이 하나 있는데 이 1000은요. 호텔에서 여러분 호텔에서 주무시면 침대 시트 있잖아요. 그게 부분 얼룩지고 이러면은 다 소각 처리해요. 폐기 처리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기증 받아 가지고서는 깨끗한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것도 버려지는 이제 그런 쓰레기를 쓰는 이제 제로 웨이스트죠. 이게 두 가지를 이제 재활용해서 이런 이제 그 업사이클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예쁜 액자를 만들고, 북구곰이라는 이미지를 넣어서 뭐 때로는 이제 환경적인 교육까지, 북구곰의 기후 변화 생태, 이런 멸종 위기 동물, 이런 이야기도 같이 넣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델비가 없어서 제 아들 딸을 넣었어요. 다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자 한 판으로 퉁쳤어요. 예, 그러니까 중1 이제 초인데 예,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죠. 네, 감사하게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이런 키트들을 활용한 이제 학교에서 ESG 또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때 러블리 페이퍼가 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흥의 S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서는 ESG 캠프 중에 한 꼭지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에 대한 러블리 페이퍼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북구곰 키트를 같이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탄소 중립 마을 연계해서, 이것도 불가피로 시흥의 또 H고등학교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시범 학교가 있어요. 탄소 중립 시범 학교가 바로 시흥의 H고등학교인데, 여기서 탄소 중립 마을 연계 한마당이라는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저희의 키트를 이제 대량으로 구매해서 학생들이 직접 배워서 지역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현장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 환경적 가치나 뭐 제로 웨이스트나 아니면 어르신들, 폐주민 어르신들 이슈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천의 Y고등학교의 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순환, 쓰레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인천에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종료하는 그런 이슈가 되게 커요.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도 하고요. 또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도 강의도 하고, 환경 강의도 업사이클 같은 경우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걸 그냥 북구곰을 구매하셔가지고 본인들이 환경 강의에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선생님들이 그냥 구매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운영을 해서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다 드리는 어떤 형태로 갔고요. 현재는 15,000명 정도 이런 교육을 이제 이수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어떠냐, ESG 관련해서는요. 해외에서 ESG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핀란드 같은 경우는 환경 과목을 이제 먼저 이수해야 되는, 필수로 먼저 이수해야 되는 학점으로 선정을 해놨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환경 과목이 필수예요. 이탈리아도 상당한 시간을 기후 환경 교육에 배정을 해놨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유치부터 쭉쭉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런 기후변화 환경교육에 대해서 체계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슈가 좀 있었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리 기후 협정에서 뭐 탈퇴할래 하고 탈퇴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재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미국은 좀 민감해요. 다른 유럽보다. 근데 유럽들은 더 빨리 치고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환경과목 선택한 중학교는 몇 프로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환경 과목을 선택한 중학교 1%. 아, 1% 너무 좀 작게 잡으셨는데 1% 너무 좀 짠데요. 네. 6.6%. 거기서 거기죠. 6.6%. 고등학교는 몇 프로 했을까요? 고등학교 좀 많아요. 고등학교는 21.9%. 와, 좀 되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꼼수. 대부분이 고3 자습 시간으로 때우고 있어요. 선정모 해놓고 고3 자습. 이 꼼수. 예, 이게 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전국 교원이 50만 명인데 환경교사가 몇 명일까요? 50만 명 중에 환경교사.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예측할 수 없을걸요, 아마? 50만 명 중에 0.1%는 아니고 진짜 명으로 나요. 땡땡명. 보세요. 35명. 이 정도 되면 그냥 안 가르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환경 안 가르칠 거야.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 말도 안 되죠. 네. 그 20년 기준이에요, 20년 기준. 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환경 과목, 환경 교사 가르쳐야 되나? 그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그냥 환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안 하셔요?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 웬만하면 쓰레기 배출도 좀 줄이고, 왜냐하면 플라스틱 이슈가 많으니까 플라스틱 사용 좀 자제하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선생님들이고, 그런데 왜 환경 교육을 꼭 환경 강사만, 교사만 가르쳐야 되냐? 거기서 좀만 탈피한다면 우리는 다양하게 좀 교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환경부에서 환경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도 있어요, 사실. 이런 어떤 꿈꾸는 환경 학교라고 했는데 1, 2, 3, 4, 5가 있잖아요. 환경 과목 선택한 학교 아까 6.6%. 환경 교사 전담하는 교사 36명. 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불충식 하면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탄소 중립 시범학교, 중점학교를 교육부 외 5곳이 합심해서 환경부, 뭐 농림부, 산림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6곳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얘기한 부서들이 어떤 부서인지 아세요? 산림부, 뭐 환경부, 교육부 뭐 이런데 어떤 부서인지 아세요? 다 예산이 별로 없는 부서들이에요. 별로 힘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 데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는 뭐 개수도 좀 적고 파격적이지 않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만난 그 시흥의 H고등학교는 시범학교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눈물이 젖어요. 예. 그거 하려면 전교사 사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 선칭하려면 전교사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일이 될까봐 선생님들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해가지고서는 그거 얘기하면서 사인 받은 거예요. 실제로 이분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혼자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해서 돕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대요. 이분이 지금 고전문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 그래, 이런 ESG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좀 전할 수 있는 교육을 내가 전담해서 한번 해볼게. 작정하고 한번 길게 한번 해볼게.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으신 선생님들이 있다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나 기업이나 다른 사회적인 전반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고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탄소 중립 어떤 그 5개 학교 선정되고 있는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수업의 사례들이에요. 이것들은 지금 뭐 고등학교, 중학교가 많으니까 본다면 각각의 그런 어떤 그 교과 과목에서 이런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환경교과 또는 진로교과 이렇게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수학 선생님이면은 수학과 관련된 뭐 자동차 탄소 배출량 구하기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탄소 배출 그 탄소 발자국 계산기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 아빠가 오늘 몇 킬로 탔어? 그거 검색하면 너네 아빠가 오늘 하루 동안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얼마야? 다 계산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시면 이 PPT 내용 다 이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스킵만 하고 실제로 받아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학교에서 하루에 쓰레기가 얼마나 나올까?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쓰레기 정말 잘 분리수거 정말 신경 쓰면서 하나요? 선생님들이 하나요? 아니면 애들이 하나요? 네. 분리수거장 애들한테 맡겨놓으면 그 깨끗하게 관리가 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게 교육이 아니라 학교의 생활과 관련된 것부터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데 걔한테 야, 너 자전거 타고 다녀서 일반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뭐 오는 애보다 탄소가 얼마큼 절감됐는지를 걔한테 딱 알려주면 걔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너가 1년 동안 탄소 배출 절감한 양이 이만큼이야. 너 그거 알고 있어. 이걸 조금 더 시스템하고 체계화 시킨다면은 뭐 카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찍을 때마다 너 탁 계속 숫자적으로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신나서 자전거 타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의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친환경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팝업 스토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들한테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저도 되게 좋은 영역일 것 같고, 교복 같은 경우도 교복. 네. 교복은 안 빨수록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교복 맨날 빨수록 물 많이 쓸 거잖아요. 전기도 많이 쓰고. 안 빨 수 있는 아주 진짜 튼튼하고 막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네.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 아주 학교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것들을 환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해봐도 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멘토하고 러블리 페이퍼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준비를 했어요. 아, 이제 우리가 학교에 그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을 지원하자.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같이 이제 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적절한 요소들, 지역과 어떤 선생님들의 상황들을 헤아리면서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협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뭐 아직 이제 오늘 언론 보도자에 의하면 미국의 캔버스 멘토에서 진행하는 그 ESG 연구소가 생겨요. 미국의 교수님이 ESG를 전공하는 교수님이 전담하는 연구소가 생기는데, 그 연구소와 캔버스 멘토와 러블리 페이퍼가 합작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저는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좀 자신감을 갖고서는 내년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큰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교육에다가 ESG라는 것들을 뭐 MSG가 조미료고 첨가제인데 그런 것처럼 ESG를 좀 조미료처럼 가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 캠프다 이럴 때 ESG 기업가 정신 캠프, 즉 사회적 환경적으로 어떤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지금의 풍토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보드게임도 환경과 관련된 보드게임에 대해 환경 관련된 직업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것만 아주 임팩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실 안에서 뭐 어떤 탄소 배출 거래도 실행해보고 그것이 현금화된다는 과정도 익혀보고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DIY 키트로 이거 좀 재미죠. 재미난 요소들. 이런 재미 요소들로 아이들한테 더 자극을 주고 또 집에까지 가져가게 해서 집에서 계속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교육과 좀 관련된 건 아닌데, 학교 안에서 이제는 교실도 친환경 자재로 친환경 인테리어를 한 교실들, 다목적실들, 그리고 친환경 분리배출장. 지금 학교 분리배출을 보면 다 엉망진창일걸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동네에 폐주민 어르신 한 분이 하루에 4시간씩만 가서 그거 관리해주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기도 엄청나게 깨끗하게 관리될 텐데, 그 애들 중 한 명 시켜가지고 하면 그 애들 너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늦게 끝나고. 그리고 여기 친환경 학교, 그래서 에너지와 쓰레기를 자원순환과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하면서 잘 쓸 수 있는 거. 태양광 발전 같은 거는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쓰레기의 자원순환, 제로웨이스트까지 이루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뤄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이미지를 구성해 봤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ESG가 저희한테는요, 어떤 진로적인 측면, 진학적인 측면에서 다 결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갈 방향에서 ESG를 빼고서는 뭔가를 자기를 서술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동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채워줘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개인과 지역, 마을이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늘 작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뭔가 변화를 이루면서 교육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는 환경이요, 운동으로 바뀌는 시대는 끝났어요. 모두가 얘기합니다. 이제 환경은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환경을 풀어내고 아이들이 그 시대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예정된 시간 딱 맞춘 것 같아요. 1시간. 네. 요즘에서 제가 강연을 마치고요. 이따가 잠깐 질의응답에서 대답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효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김효진 대표님께서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제가 패드넷 주소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 김효진 대표님께 궁금한 점, 그것들을 좀 남겨주시면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강의 어떠셨나요? 네, 뭐 질문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 네, 패드넷에 좀 이따가 질문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도 남겨주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새롭게 보여주셔도 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먼저 뭐 질문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더 많은 선생님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뭐 녹화했으니까 잘 쓰시겠죠. 진짜 들어보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이 환경적인, 이제 어디 가서든 선생님들께서 당당하게 ESG 나 아는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조금 오늘 대표님께서 아까 그 어르신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대표님께서 진짜 그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 대표님 생각하시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거의 본질은 좀 무엇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디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관점을 바꾸면 관심이 가는 이웃이 보이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곧 사회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점, 관심, 관계. 그래서 이걸 제가 삼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삼관왕. 삼관왕. 관이 들어가요. 삼관왕 하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사람들이 주변을 잘 못 봐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폐준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오고 같이 뭔가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관점과 관심과 관계의 어떤 사슬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본질을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대입법으로 폐준 어르신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노숙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환경 기후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입법으로 계속 다른 것들을 매치시켜도 그러한 논리는 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먼저 관점을 바꾸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계를 내적해서 네. 사회적 가치로 이제 만들어.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기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예. 환경 문제를 이용한 진로 수업을 고민해 봐야겠네요. 네. 혹시 수업 교구로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수업 교구.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적절한 거는 저런 북구검 키트가 저희가 나가고 있는 수업 교구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제작 설명서나 아니면 관련 뭐 제작 가이드나 다 있으니까 영상도 있고 종이 설명서도 있고 쓰시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가지고선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북구검을 붙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자기네들 수업을 한 이후에 피드백을 적어서 뭐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번 수업의 어떠한 자기 다짐 이런 것들을 그 캔버스에다가 만들어 놓고 직접 네임펜으로 써보는 거죠. 맞아요. 뭐 이런 식의 활동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북구검 저 키트를 가지고선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는 있어요. 네. 아마 그 캔버스가 완성된 모습이 어떤 건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캔버스가 완성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액자에다가 이렇게 액자에다가 캔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는 이런 형태이거든요. 여기 나중에 이걸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폐박스로 만든 거고. 이천이 아까 광목천. 호텔. 그거는 북구검. 그건 북구검이고. 북구검. 요거는 다른 거. 요거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요거가 있고. 질문이 좀 몇 개 들어왔습니다. 네. 환경 수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환경 문제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 교육을 해보고 싶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을? 혹시 그 진로 선생님이라면 진로적 관점에서 환경을 먼저 터치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직업군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대학 학과, 전공 학과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학과와 직업을 먼저 잘 서칭해서 이들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이들한테 이제 가이드 할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뭐 1차시 수업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의 역할들 하는 일들 보면 다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을 거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영업한 사람이든지 뭐 이런 식의 그들이 하는 역할에서 또 하나의 이 환경적 이슈로 다 갈래가 뻗어나가요. 그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럼 신재생 에너지가 뭐가 있고 그것들은 왜 우리가 해야 되며 이것들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거다. 그래서 이 직업이 이 학과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하다.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진로적 관점, 진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환경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하나 뜯으면 두르륵 오듯이 환경 문제는 두르륵 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진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애들도 입장할 때도 생뚱맞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는데 초중고 학교에 체험뿐만 아니라 강의도 나가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강의는 많이 나갑니다. 예. 강의 많이 나가고 강의 나가면은 이제 좋아하죠 애들이. 근데 기업도 운영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게 네. 바빠서 좀 많이 많이 바빠요. 네, 많이 그리고 좀 바빠요. 어려우실 것 같고 약간 또 하나의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익 창출이 되나요? 이익 창출. 네. 왜냐 비싼 원자재 구입, 안 네, 비싼 맞아요. 판매가 이거 이익 창출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러블리 페이퍼가 그 설립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기업이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기업의 소셜 미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기업의 소셜 미션은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초일류 기업이 돼서 연매출을 300조 찍겠어. 300조, 우리 기업 가진 300조, 400조, 500조 이렇게 찍겠어. 이게 일반 기업이 얘기하는 논리예요. 그들한테는 연매출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나세요? 이거는 전 되게 정당한 질문이라고 봐요. 근데 사회적 기업한테는 사회적 기업이 돈 벌려고 했으면 사회적 기업 안 했죠, 저도.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보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익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너무 폭발적이지 않아요. 사실 지금 폭발적이지 않지만 이익은 나죠. 근데 그 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르신들한테 환원돼요. 실제로 우리 러블리 페이퍼의 정관에 순이익의 3분의 2는 사회 목적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100%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다 제게 안 되는 구조예요. 사회적 기업은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이익이 나도 저는 별로 좋지도 않고요. 이거를 기업 안에 다 쓰는 게 나아요. 더 고용을 많이 하고, 그렇죠? 더 재료 더 비싸게 사고 이게 더 나아요. 그걸 너무 아끼고 해서 이익 나가지고 다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근데 생활은 해요. 생활은 합니다.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브랜드는 뭐 명품은 못 사도요. 명품은 못 사도 그냥 먹고 살 만큼은 삽니다. 네. 집도 샀어요. 네, 집도 샀어요. 자가도, 네, 자가가 있습니다. 네, 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가용도 있고 자가도 있고. 많이 네. 걱정하세요. 돈도 벌어야 좋은 일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익은 아니에요. 이익은 아닌데 어쨌든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내요. 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매출과 이익은 다른 거예요. 네. 이익이 생기는 건 결국은 다 그 기업의 지배자가 소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네. 근데 그 이익은 가급적 안 내도 돼요. 우리 그 전 과정에서 다 풀어내면 돼요. 매출을 쓰면서. 진짜 기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에는 러블리 페이퍼가 있다라고 예시를 선생님들께서 들어주시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네. 뭐 참고로 제가 인천시에서 사회적 경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 사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2기업 들어갔는데 저희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교과서에 실린 회사인데. 네. 대표적인 사례는 많습니다. 네. 러블리 페이퍼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일까요?
지금 7분 계세요. 저 제외하고 7분. 어르신 3명, 그다음에 신중년 2명, 청년 2명 이렇게 해서 7분. 네. 그래서 가장 어린 청년과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의 나이 차가 62세 차이 나요. 근데 그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서로 그냥 만들고 얘기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직 문화. 어디 가서 회사 생활에서 62살 차이 나는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겠어요. 학교도 교장 선생님 정년 퇴직할 나이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와닿았거든요. 이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틈은 반드시 있고 그 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학생들이 그 틈을 발견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관점과 관계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그 틈을 많이 알려주셔야 그 틈을 좀 아이들의 시각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틈을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내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런 것도 알려주고 싶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들이 이 선생님한테 그런 걸 배웠어라고 할 텐데 그 틈을 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정말 이거 좀 어려운 거긴 한데요. 가장 좋은 건 직접 경험해 보신 게 가장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고 또 말로만 했으면은 이렇게 좀 현장감 있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해도 저 사람 되게 얘기하는 게 진짜다. 이게 느껴질 수 있죠. 제가 해본 걸 알려주니까. 근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아주 작은 프로젝트, 뭐 큰 거 말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 반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를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플라스틱도 PP, 뭐 그다음에 뭐 페트, 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다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뭐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어떤 플라스틱만 모은 데다 보내기도 하고 종이팩도 철저하게 애들 우유 먹고 한 번에 확 버리면은 그거 다 씻어가지고 펴가지고 종이팩은 종이팩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2개 섞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분리배출하는 것부터 한번 싹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친환경으로 하진 못해도 우리 반은 내가 친환경으로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는 해보는 거죠. 그리고 공기가 나쁘면 우리 반에다가 화분 미세먼지 이거 방지하는 그런 화분들 있잖아요. 놔두면서 키우고 이름도 정해주고 그거 관리하는 애들을 그냥 환경부 장관이라고 해주세요. 너는 환경부 장관. 이제부터 너는 이 산림청이라고 했구나. 산림청. 너 이 식물을 관리해. 너는 환경부 장관. 이 분리배출 요거 잘해.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작게 해보고 그거를 성공하면은 뭐 성공이라는 게 꼭 어떤 결과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잘 이수하게 된다면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게 자동적으로 하고 싶어져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저는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이제 제가 잘 정리해 놓은 컨텐츠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차용해서 강의 한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일회성 강의 내지는 휘발성이 좀 강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요. 그냥 전달되면 이것도 시혜적인 거잖아요. 그냥 전달되면 끝인 거잖아요.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선생님들의 마인드셋 그리고 선생님들이 작은 걸 해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들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운영하면서 뭔가 좀 돼요 할 때 뭐 저나 캐모스 멘토의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서 선생님 여기에 이런 게 있는데요. 다른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해봤는데요. 이런 걸 한번 해보셔서 조금만 디벨롭 시켜보면 어때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게 단계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작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간의 관점을 좀 바꾸고 그걸 성공함으로써 관심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는 관계 형성. 그럼요. 상관왕이네요. 모든 기승전 상관왕. 상관왕이네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고 너무 잘 알죠.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서 너무 제가 잘 알고 저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9년 동안 고3 담임 아니었습니까? 근데 러블리 페이퍼를 창업했단 말이에요. 애들 입시 성적 좋아요. 연세대 가고 그랬어요. 대안학교에서 연세대 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 보냈단 말이에요. 네.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네, 할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하고 멘탈 관리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전화로 멘탈 관리 해드릴게요. 아,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 작은 용기를 가져가는 네,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꼭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질문까지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기우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버가 돼서,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신 두 분 계세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만족도? 만족도 굿. 좋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참여해주신 두 분,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님, 박향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 개인 1대1 채팅방에 성함,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은 요거 북구공 키트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 북구공 키트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금 링크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셔서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오늘 본 내용을 좀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내용이 진짜 좋았잖아요. 환경에 대한 어디 가서 이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이런 ESG를 강의한 내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강의를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캠퍼스 멘토 교구몰에 티타임 다시 보기라는 칸이 있으니까 여기를 주소를 보내드려서 다른 분들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요거 한번 보셔서 공부하신 다음에 좀 다른 분들께 좀 공유를 해주세요. 이런 지금 ESG가 너무 핫한데 나 그거 모르겠다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강의도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은 이 티타임을 들으시는 분들 진짜 얼리 어댑터예요. 정말 빠르게 알아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ESG도 알아가고 뭔가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알아가서 그 학생들에게 많은 틈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구공 링크 연결 안 돼요? 다시 한번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티타임 공지방에 혹시나 안 들어오신 분들은 공지방 링크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주시면 되고요. 오늘 티타임 피드백을 남겨주신 분들한테 또 오늘 강의한 교환도 보내드리니까 피드백 꼭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야 제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피드백을 나중에 안 남기셔서 저한테 1대1 채팅방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피드백에 꼭 이메일 꼭 남겨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시간이 있죠. 다음 시간에 만날 또 티타임은 흥미 적성 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캠퍼스 멘토와 함께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그 개개인의 흥미 적성부터 추천 직업, 학과까지 파악이 가능한 온라인 흥미 적성 검사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 흥미 검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데 다음 티타임은 수능이 좀 껴있어가지고 11월 23일에 진행이 됩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에 찾아올 거니까요. 그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전체 화면에서 저의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발견 못 하셨구나.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결혼을 마치고 품절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보신 분들은 반지를 보셨을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얼굴이 좀 탔어요. 제주도에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좀 많이 탔습니다. 좀 어제 지금 제주도에서 와서 좀 시차 적응이 좀 안 되는데 또 열심히 오늘 티타임을 위해서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좋은 내용 드린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 좋고요. 다음 주 3주 후에 11월 23일에
또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해 주신 모든 TT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